안녕하세요. 한 주간 가장 핫했던 e스포츠 뉴스를 가지고 썰전을 펼치는 시간, 위클리 이펙트 시간입니다. 저는 국내 최초 e스포츠 컨퍼런스 시리즈 이펙트의 사회를 맡은 스티브라고 하고요. 제1회 위클리 이펙트에 참여해주신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의 김종성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 김종선 팀장입니다. 저는 협회에서 전에 한 15년 정도 일을 했고, 올해 리코 스포츠로 옮겨서 이제 e스포츠 선수들 에이전시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펙트 위클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e스포츠 인사이트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구마태입니다. 플렉스. 오늘 주제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오만에서 열린 그 39회 OCA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6개의 메달, e스포츠 역사상의 정식 종목이 된 건 당연히 처음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번 e스포츠의 정식 종목 채택,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성 팀장님, 아무래도 뭐 협회, e스포츠 협회에도 오래 계셨고 또 지금은 또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에도 계신데 혹시 이번 정식 종목 채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 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시안 게임의 2018년도 때는 시범 종목이었었다가 이번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된 것 자체가 더 이상 이제 e스포츠가 스포츠다,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논쟁에 대해서는 방점을 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e스포츠를 단지 e스포츠가 프로화 e스포츠가 잘 진행된 몇 개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는 45개국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 45개국에는 e스포츠가 이제 정식 스포츠로 다 인지가 되고, 아, 이걸 정식 스포츠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확실한 정책적인 방향점이 제시가 완료됐다라고 봐야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우리 매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산업적인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면 아시안 게임이 이제 정식 종목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혹시 팀장님 e스포츠 아세요? 라고 물어볼 때 뭐 그 애들 그 집에서 게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대답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 되면 팀장님 e스포츠라고 아세요? 라는 같은 질문에 그래 그거 아시안 게임에서 하더라. 한국 애들이 잘한다며. 이런 식으로 대답이 바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부분은 이제 후원사 영역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이제 e스포츠를 후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결국 이제 게임에 대한 인식이었거든요. 전통 스포츠에 비해서도 이제 매력이 있는 편이에요. 야구와 같은 이제 1등 스포츠와는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이를테면 우리가 후원하는 엄마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면은 엄마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인데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에 후원을 하게 되면 이제 국위 선양을 하게 되어 버리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영업이 쉬워지니까 시장이 커지니 콘텐츠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죠. 그 힘으로 다시 시청자를 이제 끌어모으게 되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기초가 돼요. 이제 그러한 의미로서 저는 또 종성 팀장님 말씀하셨던 거에 이렇게 첨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원래 작년 4월만 해도 원래는 이제 e스포츠가 정식 종목 채택이 안 됐다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 이전 총회죠. OCA 총회에서는. 근데 약 한 8개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약간 결정을 번복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 그 종성 팀장님이 보시기에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대체적으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종목 선정은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좌우를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이잖아요. 그럼 이 신규 종목이 들어가려면 그 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또 책정을 해야 되고, 그 조직이랑 그 OCA에서 어느 정도 그 예산을 어떻게 커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야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받아들일지 시범 종목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 시범 종목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조직이나 OCA에서는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나왔고, 아시아 e스포츠 아시아 연맹에서 모든 예산을 준비해서 그 대회를 치른 거거든요. 이렇게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 그리고 종목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메달도 늘어나면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어떻게 이 기존
스포츠 단체들과 교류할 수 있는 파워풀한 단체로 인정할 건지 이런 굉장한 영향력, 정치적인 얘기가 많이 있고 특히나 해당 국가에서 대회를 여는 국가, 이번엔 중국이죠. 중국에서 e스포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올림픽에서 야구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잖아요. 그건 전 세계적인 저변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대회를 여는 국가에서 그 종목이 얼마나 인기 있을까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당연히 야구가 정식 종목이 올림픽에서 안 됐던 것처럼 그 국가에서 e스포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고 중국 정부에 그래서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인정할 만큼 국가적으로 어떤 위상을 e스포츠에 대한 위상을 인정을 안 해놨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확실히 어려웠었겠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 지금 생각나는 추가 질문이 좀 있는데 보통 그 OCA라는 거는 그 하위 단체로는 각국의 이제 그 체육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대한체육회가 있는 거고 그 네, 밑에 이제 캐스파 같이 e스포츠 협회, 그 협회 네. 단위로 있는데 그 혹시 이 부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지금 국제 e스포츠 연맹이란 IESF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네, 하단에 또 AESF, 아시안 e스포츠 네, 그 페더레이션이 있잖아요. 네. 그 관계와 지금 대한체육회로 이루어진 그 캐스파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할까요? 일단은 OCA,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산하들은 아니고요. 각 국가별로 체육을 관장하는 국가체육회들이 있죠. 그 체육회들 회원입니다. OCA 회원이고요. 그래서 아시아에는 45개 국가가 회원으로 국가의 스포츠 단체들이 OCA 회원으로 가맹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맹 단체들이 IOC에도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시아에서 테리토리 영역에서의 대회를 OCA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 회의에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만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세부 종목으로 내려가면 각 세부 종목별 국제연맹, 아시아연맹, 그리고 국가별 협단체, 연맹체들이 반드시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기존 스포츠 조직 구성상. 그래서 OCA랑은 대한체육회 같은 국가체육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실제로 아시아 연맹 같은 해당 종목의 연맹체가 각국의 협회랑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시아 연맹에는 지금 뭐 태국 이번에 회의 때 영향력을 많이 같이 행사했던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e스포츠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협단체들이 또 그 목소리는 체육회를 통하기도 하지만 아시아 연맹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아시안 게임에 대한 영향력은 아시아 연맹이 발휘하도록 대체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글로벌 더 위로 전 세계로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위의 상위 단체인 국제연맹에 대한 국제연맹과 교류하고 국제연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17년도에 그 실내 모드 아시안 게임 할 때 그때 캐스파에서 한번 보이콧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때 혹시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이었었나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시안게임 2017년부터 갑자기 뚝 하고 나온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아시안게임에 들어가는 과정은 2007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2007년도에 음, 마카오에서 열린 실내 아시아 경기 대회라는데 e스포츠가 처음으로 종목 채택이 됐었고 그 이에 2009년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내 무도 아시아 대회로 합쳐져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 한 번 더 운영이 됐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13년도에 인천에서 열린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까지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꾸준히 운영이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사실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곳이 e스포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사실은 처음에 결정이 됐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아시아 연맹이 결성이 되고 그 뒷배경에 어떤 이제 특정 기업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편향성도 좀 심했고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회원국들의 논의를 다 합쳐서 이루어진 대회 구성이 아니고 굉장히 정보가 제한적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때 몇몇 회원국, 아시아 회원국들의 의견을 좀 대표해서 저희가 성명을 낸 바 있었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주제 바꿔봐가지고 아무래도 e스포츠가 이제 정식 종목이 채택됐다는 거, 특히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이 채택됐다는 거를 딱 듣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페이커 군대 안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아마 그게 첫 번째 단어였을 텐데 우리 매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병역 면제와 e스포츠. 일단은 그 병역 면제라고 말하는 거는 표현 자체는 좀 그 맞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특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병역 특례를 얻게 되는 것은 이제 국위 선양을 했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국가가 울리고 저기 1등을 했을 때 우승을 했을 때 울리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TS 같은 이제 친구들에게도 병역을 미룰 수 있는 그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국위를 선양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상이 누구냐? 누가 30살까지 대학원을 안 가고 뭐 이런 게 없어도 미룰 수 있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그런 거에서 그런 기준을 세우는 거에 있어 가지고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종성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병역 면제와 e스포츠. 일단 병역 면제는 아니고요. 아시안 게임을 따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면 병역 특례 대상이 됩니다. 병역 특례 대상이라는 건 면제는 아니에요. 면제는 아니고 해당 군 훈련을 받고 나와서 해당 분야의 특정 기간 이상 의무 복무를 하게 되면 그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롤이다 보니까 대표팀을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거는 확실해요. 저희가 2018년대도 그렇게 했었었고, 그래서 그때도 저희 협회랑 라이엇이랑 그리고 전체 프로팀 사무국이 다 모여서 기술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팀을 어떻게 선발할 건지, 감독 코치를 어떻게 선발할 건지, 일정은 어떻게 조율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해당 종목의 대표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시아 연맹이 규정을 마련해서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특정 한 팀을 몰아서 구성해도 된다라고 지침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 팀에서 몇 명 이상 소집되면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으면 또 그거에 맞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는 만 22세 이상 3명 이상을 못 두잖아요. 그렇죠. 그게 규정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런 규정 자체를 내려줍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대표를 선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논란을 해봐도 그 규정이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규정 나오면 다음에 이제 누굴 뽑을지에 대해서는 또 선발이 되게 되면 또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아시안게임 이상의 대회에서는 국가대표 선발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협회가 아마 잘 준비해 나가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보면 2018년도에 가장 뭐 당연히 관심이 많았던 LOL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호범 감독을 먼저 뽑고 여러 기술위원회를 조직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면담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약간 선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로얄 네버 기브업에서 4명이나 올라오고 좀 더 이렇게 한 팀 같은 느낌이 더 강했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임시 종목일 때랑, 그러니까 임시 종목일 때랑 정식 종목일 때랑 그러면 그런 지침의 유무가 다른 건가요? 시범 종목이거나 정식 종목인 거의 차이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아직 아시아 연맹이 첫 아시안 게임의 대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침이 다 마련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고, 특히나 어려웠던 건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은 팀이 여럿이 있잖아요. 이미 프로팀이 여럿이 있으니까 선수를 선발을 해도 괜찮은 정도의 선수 자원이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몽골이나 뭐 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저 UAE나 혹은 저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은 LOL을 참가할 수 있는 선수 수를 확인하는 것조차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 팀을 구성하느냐 마느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무래도 그런 국가별로 격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기조는 다 명확할 것 같아요. 우승을,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쪽으로 대표를 구성하는데 아마도 기준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다 가장 중요할 거고, 한국은 단지 이제 아시안 게임 나가면 국위 선양도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 국면제 이슈로 좀 더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이나 대중의 관심이나. 근데 중국이나 대만이나 다른 나라를 가보면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따는 것 자체의 의미 부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선수들 자체가 받아들인, 선수뿐만 아니라 협단체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 자체가 너무나 확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아시아 국가 중에서 당연히 롤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 6개 종목에서도 가장 베스트한 선수들을 뽑기 위한 치열한 준비와 지원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